만병통치약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호박은 면역체계, 눈, 머리카락 그리고 심장에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커다란 오렌지색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면역체계를 강화시킵니다. 호박은 당근과 매우 비슷해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건 눈에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의 노출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만약 한 달 동안 매일 약간의 호박을 먹는다면 머리카락이 전보다 더 밝게 윤이 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과일이 어떤 헤어 마스크보다 효과가 뛰어난 필수 미네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사람들에게도 호박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아니라 씨앗이요. 호박씨는 트립토판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 호르몬 중 하나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세로토닌은 나중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아몬드를 몇 알만 먹어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몬드에는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요. 다양한 종류의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겨울에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지 마세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8개나 10개 이상은 먹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겨울에 감기와 독감에 자주 걸리는 편이라면 당근을 드세요. 호박처럼 당근은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면역체계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죠. 하지만 눈이 좋아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당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시력이 마법처럼 완벽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건 그냥 미신에 불과해요. 하지만 시력을 좋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산화 방지제는 해로운 빛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을 보호합니다. 파스타 없이 살 수 없다면 글쎄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첫째, 파스타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게다가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간식을 자주 먹는 걸 막아줍니다. 자, 이제 확실히 해롭지 않은지 보려면 파스타 소스로 확인해보세요. 마요네즈가 없는 버전을 선택하고 파스타가 통곡물인지 확인하세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정크푸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팝콘은 섬유질로 가득 차있고 포만감을 주고 장에 좋습니다. 소화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영화를 볼 때 흔히 즐기는 이 간식은 뱃살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팝콘은 칼로리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팝콘은 놀라운 스트레스 해소제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게 만드는 일은 세포의 수준에서도 몸을 파괴합니다. 팝콘에 들어있는 황산화제는 그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소금과 버터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팝콘은 좀 싱겁게 먹는 게 좋아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살을 빼는 맛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핫소스를 사용하세요. 핫소스는 좋아하는 맛을 더하고 식욕을 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은 캡사이신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핫소스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 혼합물이죠. 이 화합물은 주로 고추에서 발견됩니다. 그건 우리 몸의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동시에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와, 일석이조네요. 쿠민이나 강황과 같은 향신료는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에 더 좋습니다. 강황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쿠민은 또한 나쁜 박테리아를 물리치고 심장 건강에 매우 좋아요. 비록 코코넛 오일에 나쁜 포화지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건 쉽게 소화됩니다. 그리고 오일 자체는 체중과 에너지 수준에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몸이 지방을 연소로 돕고 두뇌에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머리카락과 피부에 이로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얼굴에 문지르거나 머리카락 전체의 뿌리부터 끝까지 문지르세요. 수분 공급에 좋아요. M&M 초콜릿은 건강한 간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파란색은 마법의 힘이 있어요. 파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색소는 Brilliant Blue G라고 부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 색이 척추 부상으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물질이 회복 과정을 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땅콩 버터 샌드위치는 어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땅콩 버터의 표준 1인분인 2테이블스푼에는 3g의 포화지방, 이건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이에요. 그리고 약 12g의 불포화지방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이에요. 예를 들어 올리브오일도 같은 비율이에요. 더 건강해지려면 무염 땅콩 버터를 통곡물 빵에 발라 드세요. 일반 버터는 나쁜 지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A, D, E, K와 같은 중요한 비타민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살찌는 게 걱정이라면 휘핑 버터를 선택하세요. 칼로리가 더 적어요.
케첩에는 일반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점이 가득합니다. 심장에도 좋고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네, 그 마법 같은 항산화제예요. 가능하면 유기농 케첩을 골라보세요.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자연 재배 토마토로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스페인에서 최근 연구한 결과 그렇게 밝혀졌어요. 세계의 선도적인 토마토 생산자 중 하나가 한 연구니까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사과 사이다 식초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게다가 혈당도 낮춥니다. 사과 사이다 식초는 식품을 자연적으로 보존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해로운 박테리아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식초가 피부를 맑고 윤기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고구마는 달긴 하지만 칼로리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철분, 구리, 칼륨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6는 몸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매일 권장 비타민 A 양의 120%를 얻게 됩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에 매우 중요해요. 고구마는 또한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안색을 개선하는 데도 좋습니다. 박테리아와 음식은 보통 상극입니다. 네, 냉장고에서 채소가 썩는 건 박테리아 때문이죠. 제가 봤어요. 하지만 사워크라우트에서 그들은 완벽한 짝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소화를 위해 약간의 박테리아가 필요하지만 올바른 종류의 박테리아여야 합니다. 사워크라우트는 장에서 나쁜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고 소화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아침에 먹는 에그 스크램블은 사실 슈퍼푸드의 일종이에요. 계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삶아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계란을 삶으면 튀기거나 스크램블하는 것보다 단백질은 더 많고 칼로리는 더 적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현미를 선택하세요. 흰쌀이 가공되면 껍질이 벗겨지고 쌀이 윤이 납니다. 불행히도 비타민 B가 최대 80%까지 손실될 수 있어요. 다른 비타민도요. 게다가 현미밥은 섬유질이 더 많기 때문에 식사 시간 사이에 기분을 상쾌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어리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슘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적어요.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벌크업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어리를 드세요. 그나저나 혈액순환도 개선합니다.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생선은 멸치입니다. 단백질, 칼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다른 큰 생선들처럼요. 다음에는 엔초비 피자를 시키세요. 2주 동안 매일 마시는 홍차나 커피를 루이보스로 대체해보세요. 이는 홍차를 만들 때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강한 심장과 건강한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카페인에 나쁜 반응을 보인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루이보스 차는 카페인이 없어요. 보너스로 칼로리가 0이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만약 닭고기의 검은색 살 부분을 피해왔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물론 흰살 부분이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두운색 살 부분에는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닭다리나 칠면조 다리살에도 아미노산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좋은 신진대사와 소화를 위해 필수죠. 귀리에는 온갖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한 체중 감량에도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여러분을 활기차고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다른 곡물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요. 요컨대 오트밀은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김밥 즐겨 드시나요? 아마 김이나 미역 등으로 된 해조류 음식을 자주 드실 거예요. 해조류는 아시아 요리에서 매우 인기가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조류를 꼭 식단에 포함시켜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1번, 내장 건강에 좋습니다. 해조류 건조 중량의 75%까지가 순수 섬유질입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게 함으로써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갈색 해조류에 들어있는 물질인 알긴산염은 내장벽을 덮고 있는 내장 점액을 강화시킵니다. 게다가 해초는 좋은 박테리아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내장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짧은 사슬지방산을 생산하는 특정한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2번,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해조류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음식의 소화를 늦춰줘서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갈색 해조류의 색소인 푸코산틴은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뉴캐슬 대학의 2014년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해초가 첨가된 빵을 먹었더니 지방 흡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3번. 몸의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알다시피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며 노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해초는 항산화 비타민 A, C, E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된 푸코산틴은 카로티노이드인데 비타민 A보다 세포막을 더 잘 보호하고 비타민 E보다 항산 화제로서 13배 더 효과가 좋습니다. 4번.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해초는 철, 구리, 리보플라민, 그리고 많은 다른 유익한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잠시 후 소개할 해조류의 종류인 스피룰리나와 클로렐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오메가3 지방과 비타민 B12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약간 뿌리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유용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요. 5번.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해조류는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요오드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분이 없다면 갑상선은 특정한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성장, 에너지의 수준, 그리고 우리 몸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몸이 이 호르몬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다면 몸무게의 변화, 지속적인 피로 또는 목 부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번. 심장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해조류는 그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푸칸이라는 탄수화물이 있는데 피가 과도하게 응고되어 심장에 해로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푸칸은 혈액 희석제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7번. 혈당 수치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후코산틴이라는 색소에 대해 또 말씀드릴게요. 일본 과학자들은 그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특히 유전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고혈당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알긴산염이라고 불리는 해조류의 물질이 혈류로의 당 흡수를 낮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8번. 머리카락에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는 모발 회복과 두께를 책임지는 콜라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해조류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A, C, 그리고 아연은 머리가 더 빨리 자라도록 도울 수 있어요.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음식을 알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9번.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버거나 감자튀김과 함께 해조류를 먹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해조류는 야채 스튜, 두부, 샐러드, 볶음 요리와 함께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해초를 첨가하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제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해조류를 구입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해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해조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해조류는 요오드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미네랄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1.1g 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이 커지지도 몰라요. 또한 구토, 메스꺼움, 설사, 그리고 심지어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K가 풍부한 해조류를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비타민은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메스꺼움과 허약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조류에 든 높은 수준의 칼륨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식단에 해조류를 첨가하기 전에 몸에 알맞는지를 확실히 하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얼마만큼의 해조류를 먹어도 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7가지 일반적인 식용 품종이 있어요. 우무,
우무는 바다 이끼라고도 불립니다. 짙은 자주색을 띠며 주로 절이거나 샐러드에 사용합니다. 이 재료는 카리브해와 하와이에서도 인기가 있는데 그곳에선 포케볼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게다가 우무는 비건을 위한 젤라틴인 우뭇가사리 생산에 사용됩니다. 우무를 길게 말리거나 가루로 만들어 젤리, 푸딩, 커스터드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마, 이 갈색 해조류는 건조된 넓은 조각으로 판매됩니다. 초밥의 양념으로 사용하고 다시라고 불리는 맑고 향기로운 육수의 주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분말 형태가 있으면 트렌디한 차인 콤부차 한 잔을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김, 가장 인지도가 높은 유형으로 보통 짙은 녹색이나 검은색의 얇은 종이 형태로 압착됩니다. 김밥을 만들거나 간식으로 사용합니다. 건조김이나 구운 김은 공기 중의 습기로 인해 쉽게 눅눅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미역. 미역은 약간의 단맛이 있고 식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샐러드용으로 제격입니다. 미역국의 주성분이기도 하죠. 미역은 대부분 말린 후 소금에 절여 진공팩에 넣어 팔립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동안 크기가 크게 확장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너무 익히면 식감이 미끈미끈해집니다. 덜스. 덜스는 빨간 양배추랑 비슷하고 맛이 매우 독특해요. 베이컨 맛이 나요. 2015년 오리건 주립대학의 연구원들에 의해 처음 재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몇 작은 농장에서 성공적으로 덜스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해초는 익히면 고기 맛이 날 뿐만 아니라 케일의 2배에 해당하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건조되거나 커다란 잎 형태로 나오며 때때로 분말이나 양념 혼합물로 찾아볼 수도 있어요. 파래. 짙은 녹색의 잎이 있는 파래는 수프나 샐러드에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익혀 먹기로 한다면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약간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요리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파래를 잘게 잘라서 요리 위에 뿌리는 겁니다. 우미부도, 바다포도라고도 하는데 신선한 상태로 판매되는 몇 안 되는 해조류 중 하나입니다. 우미부도는 기포처럼 생긴 나뭇잎들이 아주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긴 줄기로 되어 있어요. 먹으면 캐비어처럼 입안에서 기포가 터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기존에 먹던 요리에 해조류를 추가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쉬운 요리법이 있습니다. 해초 마요네즈. 보통 마요네즈에 해초 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제 평상시에 먹던 스프레드와 딥 대신에 이걸 드세요. 샌드위치와 칩에 곁들여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해초 스무디. 말린 미역 1 테이블스푼, 아마시 1 테이블스푼, 잘게 썬 냉동 바나나 1개, 잘게 썬 사과 1개, 그리고 아몬드 우유 1컵이 필요합니다. 바닐라 단백질 분말을 몇 숟가락 넣어도 좋습니다. 모든 재료를 함께 섞어서 맛있게 드세요. 해초를 곁들인 귀리죽. 냄비에 버터를 녹이세요. 그러고 나서 귀리를 넣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힙니다. 그 후에 물 2컵을 넣고 뚜껑을 덮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하고 귀리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10에서 15분간 조리하세요. 다 익으면 간장, 참기름, 깨, 다진 파, 파슬리를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구운 김 한 장을 부셔주세요. 전 지금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은요? 토마토는 샐러드와 얼굴 모두에 좋습니다. 진짜요. 토마토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각질을 제거하며 심지어 그리 심하지 않은 햇볕에 탄 피부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풍부한 비타민C 덕분에 토마토는 노화 방지 성질도 있어요. 토마토로 만든 얼음을 매일 문지르면 피부가 조여지고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토마토 소스도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얼굴털은 지저분해 보이고 제거하기에 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가 이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쪽집게로 뽑는 대신 다음 혼합물을 사용해보세요. 2큰술의 토마토 퓨레와 같은 양의 쌀가루에 1큰술의 꿀을 섞으세요. 털에 이 반죽을 바르고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질러줍니다. 이 방법은 피부 화이트닝도 도와줍니다. 토마토는 햇볕에 탄 피부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햇볕에 탄 부위를 토마토와 꿀로 문지른 후 15분에서 2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러고 나서 헹구세요. 이 두 성분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항균성 성질이 있어요. 바로 손상된 피부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립 스크럽은 종종 작은 패키지에 비싼 값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 설탕 1큰술, 레몬 반큰술, 꿀 반큰술로 집에서 DIY 스크럽을 만들어 보세요. 농도가 균일하도록 완전히 잘 섞으세요. 입술에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어떤 립스틱이든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건 아이스티에 넣을 수 있어요. 꿀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신 입술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면 됩니다. 더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원한다면 흑설탕을 오트밀로 대체해도 좋아요. 항균 효과를 원한다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더하세요. 다른 좋은 보충제로는 추가 영양 보충을 위한 아몬드 오일, 입술에 약간 분홍빛의 색상을 더하고 싶다면 비트루트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벤더 오일은 머리카락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계절성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샴푸나 헤어 컨디셔너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곧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샴푸병에 직접 오일을 넣지는 마세요. 그러면 오일이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두피에 직접 문지르지도 마세요. 샴푸와 오일을 손바닥에 함께 섞은 후에 사용하세요. 티트리 오일을 샴푸에 첨가하여 천연적인 방법으로 비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치료법이 있어요. 알로에베라 주스와 약간의 액체 비타민 E를 함께 섞어서 모근에 직접 바를 수도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평소와 같이 머리를 감으세요. 강황은 DIY 페이스 마스크로 아주 좋아요. 요거트나 우유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강황은 사실 특정 건강 문제에 효과가 좋습니다. 흉터가 희미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특히 여드름 흉터에 좋아요. 민트와 레몬은 차로 완벽하게 어울리지만 넓은 모공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민트가루와 레몬 주스를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모공이 눈에 띄게 넓어진 부위에 발라줍니다. 20분 정도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됩니다. 으깬바나나는 갈라진 발뒤꿈치에 효과 만점입니다. 바나나 1개를 발뒤꿈치에 바르고 10분 정도 놔두세요. 발뒤꿈치를 부드럽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구강세척제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구강세척제를 욕조에 붓고 발을 약 45분간 담그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그러면 발에서 악취도 나지 않을 거예요. 바나나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을 청소하는데 아주 좋아요. 껍질의 안쪽 부분을 피부에 직접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 정도 잔여물을 얼굴에 남겨두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얼굴이 매끈매끈해질 거예요. 비타민C 부족, 태양 과다 노출, 건조함, 특히 수면 부족은 눈 및 다크서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실러로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글리세린, 장미수, 그리고 레몬즙은 다크서클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리세린 2큰술, 장미수 1큰술, 레몬즙 1큰술을 섞어 화장솜으로 눈 바로 밑에 발라줍니다. 몇 분 동안 그 부위를 마사지한 후 밤사이 그대로 놔두세요. 아침에 헹구세요. 원래 머리카락 색깔이 밝지만 좀 더 가볍게 하려면 탈색을 할 필요는 없어요. 꿀과 계피로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 있고 계피는 그것을 활성화시킵니다. 백금색 머리카락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 혼합물로 그래도 2톤 정도 더 밝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풍성하고 어두운 머리색을 원한다면 커피 마스크를 써보세요. 진하게 커피를 새로 내려서 머리에 직접 바르세요. 물론 먼저 식혀야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헤어 컨디셔너와 섞어도 됩니다. 코코아도 머리색을 진하게 하는데 효과가 좋아요. 샴푸병 반을 코코아로 채우세요. 머리카락 색이 더 짙어지고 게다가 냄새도 아주 좋아요. 또한 영양 공급에 매우 좋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좀 더 빨리 자라게 해줍니다. 감자는 여드름이 남긴 색소 침착을 밝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간 다음 감자즙을 짜내세요. 즙을 면봉으로 없애고자 하는 색소 침착 부위에 모두 발라주세요. 15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둔 후 찬물로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2번 반복하세요. 어두운 색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호리병 박은 먹을 수도 있고 자연적인 피부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얼리는 거예요. 호리병 박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즙을 짜냅니다. 장미수를 약간 첨가할 수도 있어요.
혼합물을 얼음틀에 붓고 얼린 후 피부를 상쾌하게 하고 싶을 때마다 사용합니다. 여기에 함유된 아이언 덕분에 여드름 제거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제와 비타민C가 주름을 관리해줍니다. 왁싱은 가격이 비쌀 수 있으니 집에서 만든 설탕 왁스로 대체하세요. 한 컵의 설탕과 4분의 1컵의 물, 그리고 3큰술의 레몬즙을 함께 섞으세요. 재료를 잘 저어서 10분 정도 데우세요. 혼합물이 갈색으로 변할 때 글리세린 1큰술을 첨가하면 보습 효과도 더할 수 있지만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농도가 꿀보다 조금 더 진해지면 가열을 멈추세요. 패치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블랙헤드는 짜낼 수 있지만 화이트헤드의 경우 짜는 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물에 녹인 티트리 오일 몇 방울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두세 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4분의 1컵의 물과 섞으세요. 화이트헤드에 15분 정도 발라주면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이건 또한 일반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메이크업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한 건 농도 조절을 위한 4분의 1컵의 칡가루,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한 코코아 가루 조금, 약 4분의 1큰술의 시나몬과 갈은 생강, 그리고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2큰술 정도의 고령토입니다. 건조한 곳에서 비금속 용기에 보관하세요. 이건 민감한 피부에 사용해도 좋지만 그렇더라도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해요. 흑설탕과 코코넛 오일은 겨드랑이 미백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샤워하기 전에 겨드랑이에 몇 방울 문질러 주세요. 그러고 나서 흑설탕으로 마사지하고 씻어내세요. 각질 제거 효과도 좋습니다. 카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지만 상처 치료에도 좋아요. 항균과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 카모마일 차로 머리를 헹구면 비듬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화장솜에 적셔서 눈 주변에 대면 붓기를 가라앉혀줍니다. 가지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고 피부 수축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즙을 짜낸 다음 가장 좋아하는 홈메이드 마스크에 첨가하세요. 또한 장미수나 호리병박 주스가 없을 경우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가지 얼음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간 커피, 코코아 파우더, 코코넛 오일, 꿀의 혼합물은 눈썹 틴트용으로 좋습니다. 눈썹을 빗고 틴트를 고르게 발라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지만 천연 재료이고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고 향도 아주 좋아요. 눈썹에서도 좋은 냄새가 나면 좋겠죠. 안 그래요? 화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이 화장할 때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여기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막힌 미용의식과 유행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아름다워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로마인들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 화장품과 함께 독성이 있는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화학물질이 해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한 3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사였어요. 위험한 화학물질의 혼합이었죠. 이 물질은 붉은 황화수은과 붉은 납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블러쉬로 진사를 발랐어요. 다행히도 고대 그리스인의 여성들은 이 끔찍한 물질에 대한 유기적인 대안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장미꽃잎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스킨케어 제품으로 인한 수은 중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면 놀라실 거예요. 메이크업 루틴에 추가한 2번째 사악한 성분은 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복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미용 제품 중 하나였고 중동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되었죠. 클레오파트라를 상상할 때 아마도 극적인 눈 화장을 떠올리실 거예요. 콜 아이라이너를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콜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화장품과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콜이 영적이고 의학적인 이점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검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고 확신했죠. 게다가 이집트의 신 호루스와 그의 매 눈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고 악령과 라와 같은 다른 신들의 분노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콜을 아이라이너로 사용하지 않아요. 비록 인도와 같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미백용품을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명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피부가 백목처럼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납설탕을 의미하는 세루사라고 불리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얼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일부 로마인들은 이 위험한 미백제를 사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분필가루였죠. 확실히 훨씬 더 안전한 대안이었어요. 납은 극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피부 파열과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것을 미용 시술에 사용했어요. 염색약으로도 사용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납으로 만든 요리 도구가 장기적으로 중독을 일으켰고 이것이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하얀 피부는 모두가 원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흰 납과 식초를 발랐어요. 이 혼합물은 피부가 벗겨지게 했습니다. 주근깨를 제거하기 위해 납 황산염을 발랐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루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했죠. 피부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갖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결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제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피부 건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무언가를 가리려고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만약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면 눈썹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 눈썹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용 기준의 일부였어요. 프리다 칼로의 상징적인 눈썹처럼 말이죠. 일자 눈썹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하고 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자 눈썹이 없는 여자들은 염소 털을 염색해서 눈썹을 이어주는 데 사용했어요. 과거의 미의 기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위해 아시아의 몇 가지 전통을 살펴볼게요. 중국의 전족 관습부터 시작해보죠. 중국에서는 작은 발,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작은 발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관습은 약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국은 1912년에 공식적으로 이 관행을 금지했어요. 그렇다면 이 관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신부는 7cm의 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지켜졌고 여성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의 발을 묶어야 했습니다. 발을 묶는 건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꽉 감아놓은 발의 뼈는 자연적으로 적절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성인의 발은 매우 작고 원래의 발 모양과 달랐죠. 자, 이제 발에서 손으로 이동해요. 패션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기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귀족들은 25cm에 이르는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손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손가락을 쥐거나 머리를 빗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도와줄 하인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특별한 손톱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사고로부터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손톱 우리처럼 보여요. 이 손톱 보호대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 주인이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검은 이빨이 유행하던 당시 일본으로 이동해 볼게요. 치아를 검게 만드는 습관은 오하구로라고 불립니다. 성숙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치아를 검게 만드는 이 용액에는 철가루, 식초, 차,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혼합물은 치아에 영구적인 얼룩이나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혁명 이전 프랑스에서 정맥을 강조했다면 관심의 중심이 됐을 거예요. 파란색 핏줄은 고귀함의 상징이자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 여성들은 손에 있는 정맥의 윤곽을 색칠하기 위해 파란색 연필을 사용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아마도 얼굴을 하얗고 유령처럼 칠한 유행의 선구자였을 거예요. 아까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다양한 시대에 걸쳐 하얀 화장으로 얼굴을 뒤덮었어요. 하지만 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소 웨이퍼를 사용했습니다. 비소는 몸 안의 적혈구를 없앱니다. 결과적으로 더 하얀 피부를 갖게 되죠. 하지만 완벽히 창백한 피부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부 출혈, 탈모, 실명, 그리고 다른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결핵 환자 룩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결핵은 붉은 입술, 가는 허리, 그리고 창백한 피부를 갖게 했죠. 질병을 낭만화시키다니 이해가 안 돼요.
벨라도나라는 독식물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자를 의미하죠. 여성들은 동공을 확장시켜 눈을 더 어둡고 표현력이 있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어요. 거기서 식물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넓은 이마는 중세시대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속눈썹과 눈썹을 뽑았어요. 또한 앞머리를 뽑아서 헤어라인이 더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이마는 아기를 닮은 모습을 상기시켰고 아기들은 순수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죠. 행동도 아기처럼 하지는 않았겠죠? 다음은 전혀 미용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 퀴리는 1898년에 방사선을 발견했어요. 이 발명품은 의학계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이 발견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품에 방사선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일부 회사들은 방사능 크림, 비누, 그리고 미용 제품을 광고했어요. 믿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광고에 사용된 문구는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광택이 나는 에너지 등이었어요. 방사성 물질로 빛이 났겠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한때는 인조 속눈썹을 눈꺼풀에 꿰매기도 했어요. 18세기와 19세기의 코르셋은 너무 꽉 껴서 여성의 골격을 바꾸었습니다. 한약에 따르면 두피의 신경 끝은 손가락 신경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문지를 때 혈류가 증가되어 머리카락이 성장하도록 자극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손톱을 문지르는 것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까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어 심지어는 이른 흰머리가 나타난 걸 막아줄 수도 있어요. 매일 손톱을 문지른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활동적이지 않았던 모낭이 되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손톱을 문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꽤 길게 걸리는 과정입니다. 최대 9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주먹을 반쯤 쥐고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이제 손톱이 서로 닿으면 5분에서 10분 동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걸 발라얌 요가라고 하는데 제대로 한다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요가를 좋아하신다면 머리카락을 자라도록 도와주는 이 자세도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서서 하는 전굴 자세일 거예요. 똑바로 서고 다리가 가까이 붙게 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이고 손을 들어주세요. 이상적으로는 손가락이 바닥에 닿아야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유연해질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손으로 발뒤꿈치 뒤를 잡아보세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네, 정말로요. 이제 위로 올라올 준비가 되었다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 자세를 하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산 자세도 적절한 시작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발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비결은 발가락을 모으고 팔은 몸통에 맞추는 거예요. 호흡도 필수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길게 늘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뼈를 아래로 내립니다. 꽤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주요 근육 포함해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화기관을 도와줄 거예요. 소화불량과 스트레스는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이아몬드 자세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장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이 자세를 하시려면 바닥에 똑바로 앉아서 다리를 뻗어주세요. 발뒤꿈치는 꼭 붙여주세요. 손바닥은 땅을 향해 합니다. 이제 다리를 꿇어야 해요. 그리고 손을 허벅지에 올리세요.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쉬세요. 자세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셨다면 다리를 뻗고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나저나 이 자세는 식사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아사나예요. 피가 두피로 바로 흐르게 도와주는 아사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리 들기로 아주 간단해요. 바닥에 누워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팔은 몸을 따라 쭉 뻗어주세요. 몸을 쭉 뻗고 천천히 다리 위로 올리세요. 이상적인 각도는 약 45도에서 60도입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좀 힘들지만 적어도 1분 정도 해보세요. 혈액순환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영양을 공급받으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고 건조할 일도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게 도와주는 다른 민간 요법이 있어요. 라벤더 오일은 두발에 좋습니다. 계절성 탈모와의 싸움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샴푸나 헤어 컨디셔너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오일을 병 안에 바로 넣진 마세요. 아마 기름이 그냥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오일을 두피에 직접 문지르지 마세요. 손바닥에서 샴푸와 오일을 섞어주세요. 평소처럼 머리를 감고 나서 카모마일 차로 머리를 헹구면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 차를 화장솜에 적셔 눈에 올리면 붓기도 줄여주고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좋고 최근 고양이가 장난에 치다가 발을 긁었다면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돼요.
향균과 항염증 성분이 있거든요. 두피 스크럽은 혈액순환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가게에서 파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소금이 들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꽤 가혹할 수 있어요. 설탕 2큰술, 코코넛 오일 1큰술, 식초 한 작은술을 섞어서 직접 스크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는 사과 식초가 좋아요. 로즈마리, 오렌지 등 이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좋지만 이센셜 오일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패치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 혼합물을 두피에 바르고 몇 분간 마사지하세요. 그럼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세요. 1, 2주에 한 번씩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은 갈라진 머리끝에도 유용할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길러도 더 이상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 끝부분이 계속 끊기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코코넛 오일은 머리가 갈라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발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 다른 민간 요법은 알로에 베라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정말 유용해요. 진정 작용이 훌륭하여 탈모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베라 젤을 머리카락과 두피에 바른 후 잠시 놔두기만 하면 돼요. 샤워캡을 쓰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을 몰라보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샤워캡을 밤새도록 혹은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위에 온실 같은 게 생겨 열이 쌓이고 피지가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겠지만 그래도 그럴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피의 피지는 다른 피지와 달리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거든요. 하지만 열이 항상 머리에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스타일링 도구를 내려두고 자연 건조를 해보세요. 드라이기나 고데기로 스타일링했을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따금씩은 이런 휴식이 필요해요. 잠자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편안한 베개가 있다면 베갯닛을 자주 갈아주세요. 베갯닛에는 세균이 많이 축적되며 그 세균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해칠 수 있어요. 혹은 실크 베갯닛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피부나 머리카락 모두 늘어질 일이 없어요. 실크는 면보다 수분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피부 건조도 덜해질 겁니다. 만약 일어났을 때 건조한 머리카락이 엉킨 걸 푸는 게 평범한 아침 일과처럼 생각된다면 베개 없이 주무시는 걸 시도해 보실 수도 있어요. 사자머리가 되지 않게요. 모두 잘 때 뒤척거리잖아요.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베갯닛에 머리가 마찰하면서 손상될 수 있어요.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머리가 젖은 채로 잠드는 겁니다. 모발을 손상시키고 엉키게 만들며 위생적이지도 않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두피에 힘차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려울 건 없어요. 손가락을 두피에 둥글게 문질러 주시면 되죠. 샤워할 때 두피를 많이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사지뿐만 아니라 샴푸를 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가 너무 빨리 기름진다면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고 나서 머리를 잘 헹구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비오틴은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식단을 약간 조절하기만 하면 충분하죠. 계란, 통곡물, 우유, 견과류, 고기 같은 살코기 단백질을 식사에 더하면 충분합니다. 우유를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에는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당분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효소가 사라지게 돼요. 이 효소는 유당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인들은 유당 소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약 68%가 실제로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사골에는 머리카락과 피부 모두에 좋은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어요. 콜라겐과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죠. 게다가 한의학에 따르면 신장은 두 발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골은 그 신장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덥거나 추운 날씨에서도 멋진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면 모자는 필수입니다. 겨울에는 영하의 온도가 모낭을 손상시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모발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햇빛에 노출되면 머리카락과 두피가 다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 모자를 쓰세요.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도 습관처럼 머리를 올려 묶고 있을지도 몰라요. 머리가 길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습관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니테일을 하고 자면 포니테일이 머리가 엉키거나 손상되는 걸 막아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심지어 견인성 탈모증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몇몇 초기 증상들은 두피에 여드름처럼 보이는 작은 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머리를 꽉 묶고 계속 잠을 잔다면 베개에 훨씬 더 많은 머리카락을 보면서 깰지도 몰라요. 탈모 외에도 견인성 탈모증이 있는 사람은 가려움증, 두피 붉어짐, 그리고 얇은 각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는 걸 멈추고 다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제가 방금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효과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단지 포니테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꽉 낸 똥머리나 따은머리, 심지어 헤어롤을 하고 자는 것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해로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밤에 머리를 푸는 거예요. 낮에 머리를 많이 꾸민다면 밤에는 특히 휴식을 취해줘야 해요. 그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싶다면 실크나 세친 스카프로 싸거나 수면 모자를 사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침대에서 뒤척이는 동안 가닥이 엉키거나 끊어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몸이나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취침 습관에는 포니테일을 하고 자는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자신들의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무해해 보이는 행동들이 많아요. 저에게 그 목록이 있어요. 와, 놀라워라. 그럼 시작해봅시다. 배고픈 채로 잠들기. 만약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먹지 않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스스로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나쁘지만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가득 찬 잠자기 전 간식을 먹는 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신진대사를 증진시켜줘요. 또 만약 몸이 휴식을 취하기 전에 어떠한 연료도 얻지 못한다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질 거예요. 이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도 어지럽거나 두통으로 깰 수 있어요. 엎드려서 자기. 그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잠자는 자세는 어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대답이 엎드려서 자기라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자세가 최악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척수와 허리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데 이게 쉬는 동안 여러분의 근육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척추에 가해지는 이 추가적인 압박감은 다른 신체 부위의 통증이나 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엎드려 자게 되면 밤새 뒤틀린 자세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이 아프게 될 수 있어요. 의사들은 등을 대고 눕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확인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기들을 침대로 가져가면 잠을 잘 못 자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내뿜어지는 블루라이트가 우리를 졸리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늦추거든요. 하지만 기기의 화면을 응시하는 것도 눈에 위협이 돼요. 블루라이트는 망막에 있는 빛에 민감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라면 부담감이 더 심해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직전에 흔히 하는 행동이죠. 이게 심지어 부분적이거나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젠 아시겠죠? 운동하기. 바쁜 일정과 일상적인 책임으로 인해 여러분에게는 종종 단 한 가지 선택만이 남겨지게 됩니다. 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요. 하지만 몸을 튼튼하고 날씬하게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저 실패를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깨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잠들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몸은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을 덜 생산하게 될 거고 심지어 근육량이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만약 건강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아침 일찍 운동하세요. 스트레칭 안 하기. 하지만 여러분, 취침 시간에 운동하는 걸 피한다고 해서 모든 신체 활동을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벼운 스트레칭은 밤에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근육 경련은 미국에서만 최대 60%의 성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전문가들은 아직 정확히 무엇 때문에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지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경련이 날 위험을 낮추기 위해 규칙적으로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칭하지는 마세요. 잘못하면 더 심한 근육통을 안고 자야 할 거예요. 침대 근처에 물 한 잔 놓기.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걸 거기에 놓아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 아침에 제일 먼저 그 물을 마시는 걸 선호하고요. 하지만 하룻밤 동안 물을 놔두면 맛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이산화탄소가 물과 섞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치된 물이 먼지 입자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곤충들의 수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이 모든 게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신선한 물이나 병에 든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반려동물과 같이 자기. 여러분은 이것의 유일한 단점인 침대에 가득한 반려동물의 털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 반려동물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방문한다면 질병 전염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면 질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려동물과 침대를 함께 쓰는 건 특히 노인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겐 권장되지 않아요. 게다가 인간과 동물은 수면 주기가 달라요. 반려동물은 밤중에 더 자주 깨는데 그게 아침에 여러분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최악인 건 특히 개는 침대를 독차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제 새로운 강아지 파이퍼처럼 공간을 많이 남겨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전 사실 앞에서 말한 것 전체를 무시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같이잖아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젖은 머리로 자기. 토끼털 말고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머리털 말이에요. 아마 그러면 아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젖은 머리를 하고 잔다고 감기에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젖었을 때 제일 약해요. 그래서 침대에서 뒤척이면 마찰이 일어나 손상을 입게 돼요. 또 베개천은 머리카락에서 물뿐만 아니라 천연 오일도 흡수해요. 그래서 잠에서 깨면 푸석하고 덜 빛나는 머릿결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물과 옮기는 박테리아가 베개에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첨부인데 이러면 피부가 뒤집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죠. 베갯잎 잘못 고르기. 얼굴은 다른 어떠한 첨보다 베갯잎에 오랫동안 닿아요. 그래서 얼굴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선 실크로 된 베개를 쓰는 게 중요해요. 우선 실크는 자연적으로 저자극성이고 곰팡이, 균류, 그리고 먼지 진드기에 강해요. 친한 친구 3명이죠. 또 이 천은 여러분의 피부가 자연적인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실크를 생산할 때 필요한 화학 물질이 시중의 다른 직물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노출로부터 여러분의 얼굴을 구해주죠. 게다가 그 부드러운 질감이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긴장 풀 시간을 주지 않기. 우린 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무들을 고개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정신적으로 잠잘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불안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 문제가 많아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복부 팽만감, 이갈기,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당뇨병 등이 있죠.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나만의 시간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냥 명상을 하세요. 이 중에 어떤 걸 먼저 시도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다면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보세요. 칼로리가 높거나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군살이 쉽게 찐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신다면 포만감을 쉽게 느끼고 지방을 훨씬 더 빨리 태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치팅데이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특정 종류의 팝콘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보죠. 중간 크기의 피망은 약 30칼로리 정도입니다. 속을 판에서 간 칠면조 고기나 간 쇠고기, 쿠스쿠스로 속을 채워서 오븐에 넣어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파프리카를 가늘게 썰어서 볶아내는 것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잔뜩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식이성 발열 효과 때문에 계란 속의 소화 단백질은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진대사란 섭취한 모든 음식을 몸에서 흡수하고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뜻해요. 식이성 발열 효과는 총 열량 섭취의 약 10%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다면 몸에서는 음식을 먹는 동안 약 200칼로리를 태울 것이고 음식과 관련된 다른 모든 과정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거예요. 치즈와 설탕, 우유를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계란은 우리가 먹기에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다음 메뉴는 연어입니다. 가능하다면 농장에서 기른 양식 연어 대신 야생에서 잡은 자연산 연어를 찾아보세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양식 연어는 칼로리와 지방의 비율이 높고 오메가6의 양도 더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런 양식 연어를 많이 섭취하고 있죠. 양식 연어와 자연산 연어를 나란히 두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양식 연어종에는 지방을 나타내는 흰색 줄무늬가 더 두껍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어는 포만감이 강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샐러리는 95%가 수분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낮은 열량의 음식 중 하나죠. 포만감이 꽤 있고 칼슘, 칼륨, 항산화 물질 등 필수 영양소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을 늦춰주는 영양소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활성산소와 불안정한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식단에서 균형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샐러리 음식에는 쌀사와 같은 저칼로리 딥을 곁들여도 됩니다. 일반적인 용량의 살사는 약 130칼로리 정도입니다. 핫소스도 좋아요. 칼로리가 적고 참치, 계란 또는 닭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잘 어울리죠? 샐러리나 고추 같은 채소도 잘 어울려요.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 때문에 소스가 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분은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줄 것이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금치는 열량이 가장 낮은 채소 중 하나일 겁니다. 어차피 시금치는 대부분 물이고 한 컵에 7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식이섬유죠. 덕분에 포만감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과 같이 유용한 영양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시금치는 날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다른 녹색 채소는 브로콜리와 케일이에요.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쪄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곁들여 먹을 수도 있죠. 브로콜리는 한 컵에 31칼로리이며 케일은 33칼로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간은 아마도 지난 3000년 동안 케일을 먹어왔을 겁니다. 초기 로마 시대의 문헌에서는 잎이 무성한 녹색 식물에 대해 언급하는데 아마 케일도 여기 포함되었을 거예요.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겨울철, 가을철, 선선한 날씨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 보관하세요. 생야채의 맛을 좋아하신다면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케일 잎에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굽는 거예요. 콜리플라워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렇게 당기는 음식은 아니지만 한 컵에 27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생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콜리플라워를 쪄서 향신료와 허브 또는 레몬 제스트로 맛을 내실 수 있어요. 구워도 좋고요. 콜리플라워는 쌀이나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에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겁니다. 콜리플라워를 잘게 썰어 프라이팬에서 요리하거나 삶은 다음에 으깬 콜리플라워 요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워낙 저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버터를 넣어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콜리플라워는 저탄수화물 피자를 만들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수프를 더 많이 드셔보는 건 어때요? 수프에서 최소 90%는 수분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료에 달렸습니다.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야채로 수프를 만들고 닭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곁들여 드실 수 있어요. 생선, 쇠고기, 버섯, 토마토 수프 등 크리미한 수프를 만들면 배가 불러서 자동적으로 음식이 덜 먹고 싶어지고 그만큼 느끼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 목록에서 애호박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칼로리도 낮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 파스타, 국수, 구운 애호박 튀김 등 끝도 없죠. 특히 애호박은 파스타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애호박을 멋지고 얇게 썰어줄 특수 칼까지 갖고 계시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가장 풍미가 좋은 건 작거나 보통 크기의 애호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호박을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애호박은 씨앗에서 나오고 꽃이 피는 부분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애호박은 과일이라는 거죠.
아보카도는 어떤 조리법에도 쉽게 곁들일 수 있으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건강에 좋은 지방이 가득 차 있어요. 아보카도 칼로리의 거의 80%는 지방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아보카도도 채소가 아닌 과일입니다. 껍질이 어두울수록 아보카도가 더 잘 익었다는 뜻인데요. 만약 숙성 과정을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종이 봉투에 잘 익은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함께 넣어주세요. 바나나가 만들어내는 에틸렌 가스는 아보카도를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아보카도의 반쪽을 살사로 채우거나 바다소금을 살짝 뿌려 드셔도 좋아요. 닭가슴살은 가장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꼭 식단에 추가해주세요. 근육을 회복시키고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줄 가벼운 저칼로리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완벽하죠. 또 이 목록에 있는 채소들과 잘 어울릴 거예요. 건강에 좋은 간식은 존재합니다. 견과류가 그 예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만감이 더 오래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과자, 감자튀김 같은 정크푸드 대신에 피스타치오, 아몬드, 헤이즐넛 또는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를 한 줌씩 드세요. 그리고 더 오래 드시려면 껍데기채로 보관하세요. 가볍고 영양가 있지만 또 신선한 간식을 먹고 싶다면 얼린 포도 한 컵 어떠세요? 맛은 달달하지만 칼로리를 지나치게 섭취할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포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얼린 바나나도 좋습니다. 영화나 좋아하는 TV쇼를 보면서 팝콘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팝콘도 저칼로리 음식 목록에 있으니까요. 팝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늘고 살이 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버터가 많이 들어간 걸 고르신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일반 옥수수 팝콘을 사시면 기름과 버터를 많이 넣지 않고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팝콘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때문에 한 번에 팝콘을 너무 많이는 먹을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 팝콘처럼 건강에 좋은 간식보다는 감자칩을 많이 먹는 게 더 쉽겠죠. 그릭 요거트나 저지방 요거트를 먹어도 좋아요. 요거트를 얼리거나 신선한 과일, 다진 아마씨, 심지어는 저지방 그래놀라와 함께 드실 수 있어요. 아주 쉽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좋은 간식이죠. 수박은 90% 이상은 수분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대부분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먹지 못할 거예요. 수박 한 컵은 50칼로리 미만이에요. 보너스로 더운 여름에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대부분 물로 구성된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샐러드와 잘 어울리고 많이 먹어도 좋은 건 바로 오이예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섬유질 등이 들어있죠. 간단하게는 오이를 썰어서 약간의 소금을 뿌려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실 한 가지는 가끔씩 건강엔 나쁘지만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고수한다면 크게 나쁠 건 없을 거예요. 잘 아시겠죠?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흰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의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발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은 매우 놀랍습니다. 1년에 최대 113리터에 달해요. 그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와, 마음이 아프네요. 혈압은 우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지만 또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더 높아요. 밤에는 보통 잠을 자고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20%까지 떨어집니다. 몸속의 중요한 액체에 대해 말하자면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약 10%를 차지해요. 체중이 대부분 근육, 저장된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뼈는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해요. 약 40에서 45%는 근육, 약 15%는 지방, 나머지는 피부, 힘줄, 머리카락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100%가 되네요. 폐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둘이 같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건 심장 때문인데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폐에서는 심장 아픈이라고 불리는 작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요.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치수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대칭적입니다. 양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유사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심지어 고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론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칭적인 특징은 균형을 이루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후각에 관한 한 자연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코는 약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 개 품종은 우리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려 10,0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침팬지는 400개 미만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거나 다쳤을 경우 전체 소나기 힘의 강도가 최대 3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액체는 염산,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어떤 산성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강한 위산의 pH는 1에서 3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배터리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도 매우 강해서 인간이 만든 재료에 대한 내성의 그 성질을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12톤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가닥에 있는 단백질 때문인데 그것은 손톱과 피부에도 있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거의 66%를 차지해요.
게다가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는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5살이 되면 머리는 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나머지 부분, 주로 다리와 몸통에 비례해서 말이죠. 우리 뇌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이고 인간의 뇌세포 하나의 전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두뇌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00TB입니다. 비교하자면 900년 이상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는 70TB에 불과해요. 아마도 그래서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걸 거예요. 혈류로 들어가는 총 산소량의 약 20%입니다. 두뇌가 우리 몸 질량의 겨우 2%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과 중력의 효과는 발목, 무릎, 엉덩이, 등, 목의 연골을 천천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룻밤 쉬면 연골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늦은 밤보다 아침에 약 1cm 키가 더 커요. 아침에는 약간 늘어나죠.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해요. 칫솔, 치약 확인했고요. 수도꼭지를 틀어요. 잠깐만요. 완벽한 미소를 위해 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드라이 브러싱은 물이나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치아를 닦는 방법이에요. 물은 칫솔의 소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100% 능력치를 발휘할 수 없어요. 뻣뻣한 솔이 치아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칫솔을 잇몸선에서 45도 각도로 잡고 치아를 쓸면서 작고 동그랗게 돌리는 동작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요. 아랫니와 밑니 안쪽과 잇몸을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드라이 브러싱을 다 했다면 물과 치약을 준비하세요. 드라이 브러싱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서두르지 마세요. 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세요. 화장실에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세요. 양치질을 할 때는 다만 집중하고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드라이 브러싱은 더 오랫동안 칫솔질을 하게 만들어 이를 더 하얗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치약의 신선한 민트 맛은 몇 초 동안 양치질을 한 다음 여러분의 입과 치아가 더 깨끗해졌다는 환상을 줘요. 이게 없다면 박테리아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입안이 느껴지게 되죠. 기계로 치석을 제거하면 불소 이온과 미백 효과가 치아 표면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거예요. 이걸 해봐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루에 칫솔질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류 가방에 칫솔을 넣고 다니면서 점심 식사 30분 후에 하면 돼요. 특히 치아에 얼룩을 남기는 차, 커피, 베리 또는 토마토 소스를 좋아한다면 도움이 돼요. 또 치약 챙기는 걸 잊었거나 세면대가 없는 여행객들에게 아주 편리하죠. 드라이 브러싱 후 일반 구강 청결제나 민트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박테리아가 그 안에 쌓이는 걸 막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솔을 헹구는 걸 잊지 마세요. 솔을 덮지 않고 세운 상태로 건조시키세요. 더 하얀 미소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팁은 100% 천연 딸기 페이스트로 이를 닦는 거예요. 신선한 딸기를 갖고 숟가락으로 으깨보세요.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다소금과 섞고 결과물을 칫솔에 바른 다음 몇 분 동안 이를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그런 다음 입을 깨끗이 헹구세요. 에나멜을 보호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딸기는 그 2주 동안 먹어도 돼요. 걱정 마세요. 바나나 껍질에는 치석을 녹여 치아색을 완벽하게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껍질 안쪽으로 치아 양쪽을 문지르고 5분에서 7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이를 닫고 입을 헹궈주세요. 원하는 만큼 자주 반복하세요. 물 반컵에 100% 티트리 오일 5방울을 희석해 매일 양치 후 입안을 헹구면 불과 2주 만에 하얗게 변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효과를 위해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추가로 이를 닦으세요. 하지만 더 자주는 하지 마세요. 레몬즙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100% 유기농 데오드란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잘라 겨드랑이에 문지르기만 하면 돼요. 냄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는 레몬즙의 구연산에 의해 없어질 거예요.
레몬을 사서 자를 수 없는데 갑자기 이 직접 만든 데오드란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카페에 일반적인 잔에 있는 레몬 웨지를 쓸 수 있어요.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일반 데오드란트 사용 시 옷에 겨드랑이 얼룩을 남긴다면 레몬 주스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과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얼룩에 문질러 옷을 말리기만 하면 돼요. 머리에 열을 가하지 않고도 완벽한 컬을 얻을 수 있어요. 우선 살짝 젖은 머리에 리브인 컨디셔너를 조금 발라요. 그런 다음 섹션으로 나누어 양말 주변에 돌려 감아주세요. 밤새도록 놔두면 다음날 아침에 탄력 있고 부드러운 컬을 한 채로 깰 거예요. 명함이나 신용카드는 눈꺼풀에 아이섀도우를 묻히지 않고 마스카라를 바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카드를 들고 휴지나 세정제로 닦고 눈꺼풀 가장자리에 단단히 놓으세요. 살짝 눌러주세요. 이제 마스카라를 몇 겹 칠할 수 있어요. 카드면을 따라 봉을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하면 눈꺼풀에 여분의 마스카라를 묻히지 않고 모든 속눈썹에 고르게 마스카라를 칠할 수 있어요. 매니큐어를 더 빨리 말리고 싶다면 가장 좋아하는 매니큐어를 바른 후에 손가락 끝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담그세요. 자, 순식간에 손톱이 마를 거예요. 빠른 터치업이 필요할 때 마스카라를 머리카락 뿌리에 사용하세요. 금발로 염색했다면 금색 마스카라를 사서 이 팁을 써보세요. 어두운 머리색의 흰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나 갈색 마스카라로 커버하세요. 적당한 색의 아이섀도우 또한 그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눈썹에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선 젖은 비누를 따라 솔브러쉬를 돌린 다음 보통 젤로 하듯 눈썹을 빗어주세요. 이제 모든 눈썹이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거예요. 수분크림,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그런 다음 매트한 마무리를 위한 파우더. 이 표준 메이크업 순서를 다시 고려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파우더를 약간 넣은 수분크림으로 시작해서 스프레이와 프라이머를 조금 더해주고 일반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화장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운 봄과 여름에도 상쾌하게 유지될 거예요. 정전기로부터 옷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름 7cm 정도의 알루미늄 호일을 몇 개 둥글게 굴려주세요. 보통 3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부드러운 공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두드러진 부분들은 눌러주세요. 이제 세탁기, 건조기 콤보가 있거나 별도의 건조기가 있는 경우 젖은 깨끗한 세탁물에 쓸 수 있게 세탁기에 직접 넣으세요. 옷이 서로 문질러지면서 양전화와 음전화가 방출되어 서로 교환하면서 상호작용하죠. 일단 건조가 끝나면 전화가 다른 옷들이 서로 달라붙어요. 호일공들은 정전기를 방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3-4개의 호일공 세트는 6개월 정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액체 토너는 보통 얼굴에 오염, 메이크업, 땀을 제거하는 데 탁월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겐 효과가 없다면 액체 토너로 거울, 타일, 그리고 부엌 상판을 손상시키지 않고 청소해보세요. 폰이나 키보드를 닦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기기에는 많은 먼지와 박테리아가 모이니까 물로 씻으면 안 돼요. 토너는 여러분이 손을 빨리 소독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손소독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쓰기 싫은 크림이 있다면 가죽 제품에 그걸 발라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나 가방의 외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 크림을 약간 바르면 새 것처럼 보일 거예요. 또 여름에 창고에 넣기 전에 겨울 신발에 약간의 크림을 바를 수 있어요. 또 다른 팁은 성긴 모발을 없애는데 크림을 쓰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딱딱하고 끈적거리게 만드는 헤어스프레이와는 달리 크림을 약간 문질러주면 살짝 매끄럽게 해줄 거예요. 어떤 크림은 이런저런 이유로 손가락이 부풀었을 때 반지를 빼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스피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각질 제거제예요. 그 화합물은 살리실산이에요. 그러니 비듬 방지 샴푸에 많이 쓰이는 게 당연하죠. 아스피린 2알을 쓰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가루로 으깨 사용하는 샴푸와 섞어주세요. 일반 샴푸처럼 모발에 마사지를 한 후 몇 분 기다렸다가 물로 헹구세요.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제품에 커피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굵게 하고 피부를 정돈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유 또한 노화의 징후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는 데 있어 슈퍼 영웅이에요. 피부 각질을 벗겨주고 얼굴 전체에 수분을 공급해주죠.
그러니 2개의 잔을 가져와서 하나는 사용하지 않은 가른 커피로 채우고 다른 하나는 우유로 채우세요. 가급적이면 생우유로요. 재료를 섞을 때 걸쭉한 반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적절한 비율을 지켜주세요. 커피 1 테이블스푼에 우유 반 테이블스푼에서 1 테이블스푼. 반죽이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어요. 15분에서 20분이면 마스크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따뜻한 물로 헹구면 돼요. 오, 보세요. 여러분, 완전 새로워졌네요.